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후 1일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빚이 9조 넘게 증가하면서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이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법원장의 32년 동안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국무총리가 해임을 건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청장을 포함한 2차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모레부터 바다로 방류됩니다. 자국 내 어민들과 주변국 반발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요회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도쿄 현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강요 회의를 마친 뒤 내일 모레 24일 방류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기시다 총리는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 국가의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민들의 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늘 결정으로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 탱커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가계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개시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류 시점이 8월 말 또는 9월 초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저희망업이 재개되는 만큼 어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일로 조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어민들의 반발 여전합니다. 방류 이후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제 관저에서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과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데요.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수십 년 장기간이 걸려도 모든 책임을 지고 어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소문 피해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800억 엔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카모토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면서도 방류 반대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문제라며 소문 피해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같은 국내 반발 여론은 물론 주변국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대 일본 수산물 수입국인 중국은 방류 이후 일본산 식료품과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자국 어민들 피해가 가시화되는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만의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일본 동쪽 도호쿠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게 지난 2011년 3월입니다. 당시 진도는 무려 9.1에 달했던 대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 수 18,000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후쿠시마 현에 있던 원전에서 폭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후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발생했습니다. 2년 뒤 원전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 처리 장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프스 시운전을 처음으로 개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전문가 회의에서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하면서 5년 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ba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 당시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방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고 지자체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데다 국제법상 한계도 있어서 상황이 반전될 만한 해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기류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 원전 등의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공식 합의하고 전문가를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어 7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낸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설비를 처음으로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정부는 관계 강요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를 모레인 24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으로 국격을 무너뜨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온갖 외교적으로 수모와 홀대를 받았던 문재인 정권 5년을 국민은 잊지 않았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 해양 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입니까?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애써 깎아내리며 강대국의 대리기사니 반공소년 같은 얼치기 외교니 삼전도 굴력이니 하면서 갖은 저급한 비난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은 고사하고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 채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홀대를 받은 지난 5년의 문재인 정권을 벌써 국민들이 잊어버렸다고 착각하시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대규모 차관 인사를 한 데 이어서 오늘 추가 개각을 단행합니다. 오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죠. 오후에는 차기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 인사를 발표하는데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논란으로 해임 건이 이루어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도 바뀝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우선 오전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1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32년 동안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선 법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는 1962년생 경남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6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한 학년 후배인데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정통 보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발표에 이 지명자는 자리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모친상으로 오늘 발인제를 지내는 날이라 소감 발표도 추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오후에는 차기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들 추가 인사 발표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브리핑을 두 차례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들이 나옵니다. 지난 6월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차관 12명을 교체하는 개각이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개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2년생의 서울대 영문학과 출신이고 기획재정부 관료를 오래 지낸 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현 1차관이 내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행정안전부 차관 등 차관 인사 여러 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인사 때 발표가 확정됐다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달 만에 결국 교체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인사도 함께 발표됩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의 김영렬 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래 현 행복청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책임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한 총리가 사실상 해임을 건의했는데 20여일 만에 윤 대통령이 해임을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 거액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으로 제명 징계를 권고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결론짓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늘 오후 소위 차원의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거액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SNS에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이 재판 하루 전 사임서를 내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 공전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3차 공판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국선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오후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를 설득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다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직적 사법 방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됩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 비가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호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북서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내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남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 낮 동안은 산발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겠고 새벽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2차 장마는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물러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그 경계에서 긴 비구름대,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는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50에서 120mm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과 호남 등 서쪽 지역에도 30에서 많게는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북한에도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돼 휴전선 인근 하천 주변에서는 범람과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호우특보도 곳곳에 내려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내일 새벽,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내일 오후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시점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하며 이번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등 당분간은 장마철처럼 비가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목졸림에 따른 질식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충격으로 머리 부분에서 출혈이 관찰됐지만 뇌출혈은 없어서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피의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선생님보다 저희가 우선이셨던 분인 것 같고 다른 반 학생들도 저희 반 부러워할 정도로 길에서도 자주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밝게 맞아주시고 그러셨던 게 아니길 빌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쌤이 연락도 안 받으시고 그러셔서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선생님 좋은 곳 가셔서 평안히 좋게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일선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 이런 안내문이 적혔다고 하는데요. 가위, 커터칼, 손톱깎이까지 자칫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은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선 학교들이 안내문까지 내거는 이유, 학교에도 흉기를 이용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들고 선생님에게 친구 간의 다툼에 대한 상담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달 초 대전 대덕구에서는 교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교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대전시 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스승 찾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빈번하게 올라오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교육에 나섰는데요. 지난 11일 천안에서는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렸던 중학생이 검거되기도 했죠. 이러다 보니 학교 역시 묻지마 범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선처하지 않겠다며 허세 부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린 학생들이 지금 이거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를 위원님하고 말씀하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홍보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한테는 아예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검경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오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요. 예고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근데 허세가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초장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를 오늘 아침 8시 반 서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실제 경찰관은 아니었던 걸로 조사된 가운데 회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게임 업체인 NC소프트 본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게임 관련 불만에 장난처럼 글을 썼다면서 어젯밤 10시 반쯤 경찰 지구대에 자수했습니다. NC소프트는 해당 댓글 때문에 어제 전 직원 4천여 명을 긴급 재택근무 조치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신협지점에서 3,9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범행 이후 강도의 신원을 추적해온 경찰은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2대를 확보했고 동선을 추적한 끝에 강도가 이미 그제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강도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파장육교 근처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살수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살수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모두 1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버스에서 기름이 새 나오면서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 통행이 2시간 동안 제한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숨졌고 구급대원 3명과 환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까지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환자 이송을 위해 빨간불의 교차로를 지나던 구급차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교사 297명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5년 동안 무려 4억 8천만 원을 벌어들인 교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대형 입시학원에 문제를 팔아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처벌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교사들이 학원에 문제를 팔기도 한다 이런 소문이 있긴 했습니다만 자진 신고만 받았는데도 무려 297명이었다고요? 네, 지난달 교육부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신고한다고 처벌을 완화해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신고하겠느냐는 회의론마저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 297명이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만들었다고 신고한 건데요.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교사들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교재 제작에 참여했고 심지어 강의나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전체 교원이 40만 명이 넘는 걸 고려하면 297명은 소수의 일탈로 보인다면서도 수억 원씩 받았다는 교원이 적지 않은 점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금액도 충격적입니다. 최고 신고액 4억 8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297명 가운데 5천만 원 넘게 받은 교사가 45명입니다. 이 중 억대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 지역 한 사립고 수학교사는 5년간 7개 대형 학원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526만 원을 받았고 서울의 사립고 화학교사는 대형 학원 2곳의 모의고사 문제를 팔아서 3억 8,240만 원. 역시 서울의 공립고 지리교사는 5개 학원의 문제를 팔아서 4년 11개월, 거의 5년인데 이 기간 동안 3억 55만 원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액을 받은 이들을 포함해서 자진 신고한 교원 297명 가운데 188명이 영리행위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신고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 영리행위 겸직 허가를 받지도 않고 거액을 챙겼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년간 영리행위 겸직 신고를 아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교원이 188명이고 어떤 건 신고하고 어떤 건 안 한 교원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그간 영리행위 겸직 신고가 제 멋대로였다는 건데 신고 교사들 가운데는 학원에서 돈을 받았지만 영리행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모의고사 문항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자이자 개별 학교의 시험 문제를 출제, 감독하는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팔아 돈을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었고 교육당국의 감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교원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지침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액을 받은 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처분 기준이 있습니까? 네, 지금 교육부와 감사원이 합동 감사 일정과 기준 등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액과 겸직 허가 여부, 기간, 반복 횟수, 그리고 해당 교사가 과거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징계 수준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겸직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과도한 돈을 받았다면 징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교원과 업체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도한 돈이 얼마냐 궁금한 분들도 있을 건데요. 교육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EBS가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배하면서 주는 돈이 있는데 이보다 너무 많다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도한 사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감사 결과는 오늘 연말까지는 공개될 예정인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파면까지 중징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들이 받은 돈은 공금 유용이 아니라 사적 계약에 따라 받은 거라서 따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들 어떻게 됩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사가 사교육 입시 업체와 연계된 영리 활동을 해 사실상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하는 것으로 엄중 조치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때문에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고 징계를 경감하진 않지만 이번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적발되면 그 고의성을 물어서 더욱 엄하게 처벌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원과 사교육 업체가 유착관계 등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센터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 경찰은 모의고사 출제, 교사 명단을 확보한 데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감사원까지 나서면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학원에서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사만 1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신고한 교사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수령자는 45명이라서 감사와 수사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유가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관건은 사망과 직무의 연관성 입증인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희초등학교 교사는 개학 직후부터 학부모 여러 명의 민원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기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갈등에 대한 고충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유족과 교원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협의에 나섰습니다.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경기도 호건초등학교 교사 2명의 유가족도 고인을 순직 처리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가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무상 재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사고가 났던 단체 기관들이 자체 조사를 일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추락사라고 보고했던 학교 입장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제출하고 조사했었을까?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공무에 관한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됐는데 당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고인의 일기장과 주변인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민원인 폭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공무상 재해 기준이 됐지만 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교사들이 감정적 근로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거의 지금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스트레스라든지 민원 갈등 관계에 따른 인과관계 부분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 유족이나 대리인이 입증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사후 증거 확보나 사실 확인이 까다로운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진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서희초 교사 사망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영재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학생이 87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정보 공식 사이트인 학교알림이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이 18명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엔 3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11명, 2019년 19명으로 최근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증가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누적 87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탈 학생의 절반 정도는 1학년 때 영재학교를 그만두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모레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일본 정부에 통보한 시기는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이 통보한 위험구역은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입니다. 지난 5월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서 제시한 해역과 같은 지점인 만큼 정찰 위성 재발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국정원도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군사정찰 위성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의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일본에 비슷한 내용을 통보한 뒤 5월 31일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이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로 추락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북한은 발사 실패 원인으로 꼽혔던 로켓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시기를 한미연합훈련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는 점에선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발사의 실패 원인을 북한도 빨리 파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미연합훈련 기간과 겹친다라고 하는 부분도 북한의 노림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이렇다 할 경제적 성과가 없는 상황 속에 심혈을 기울여온 군사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의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오늘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에 착륙했습니다. 북한의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건 지난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평양발 베이징 여객기의 승객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공항 주차장에는 주중 북한 대사관 차량이 주차 등록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75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열병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플래닛 랩스가 지난 17일에 촬영한 열병식 훈련장 사진을 분석해 오하열을 맞추고 이동 중인 대규모 행렬이 최소 5개 이상, 한 2줄 정도의 소규모 행렬은 30개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번복한 걸 포함해 풀리지 않는 의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중요한 건 아무래도 1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는지일 텐데 수사단은 있다고 했고 조사단은 다르게 판단한 거죠? 네, 국방부 조사본부는 관련자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하는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명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사본부가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 혐의까지 특정하긴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지침을 어기고 허리 높이까지 수색을 지시한 대대장 2명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고,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아직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결재한 뒤에 그걸 번복한 게 좀 논란이 됐죠? 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애초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결재하고 바로 다음 날 번복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건데요. 이 장관은 자신이 직접 판단한 것이라며 이른바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아니면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가지고 이걸 번복을 하신 건가요?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안보실에 보냈다는 언론 설명 자료하고 보류시키고 재검토 지시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 스스로 결재 당시 확신을 가진 건 아니라고 말하는 등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이 장관은 결재를 번복한 적이 많은지 질문에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그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전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다음 날 다시 네, 이런 논란이 있고 또 수사 기록이 유출됐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수사 기록으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질의하는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에 있는 해병대 병장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병장들의 한 진술이 있습니다.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에 기밀에 해당하는 수사 기록이 통째로 유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 의원은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며 입수 경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유출이 맞는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벌써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러 정치권 공방으로 좀 유족들이 답답할 것 같은데 입장을 내셨죠? 네, 순직 해병의 유족이 경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상병 부모는 입장문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경찰 수사를 통해 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다려보겠다고 하며 앞으로 추모하는 데 집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애써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빚이 9조 넘게 늘며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잔액이 1,862조 8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9조 5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거래 회복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를 크게 키워서 역대 최대인 1,03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 한국경제인협회 기관 명칭을 공식 변경하고 신임 회장을 임명합니다. 전경련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 변경 안건을 처리하며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윤리헌장을 채택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도 일부 계열사가 형식상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한경협에 가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동안 실시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4,829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고 148명이 구속됐습니다. 혐의로는 전임비와 복지비 등을 요구하는 금품 갈취가 70%로 가장 많았고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 방해가 14.5%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25명은 폭력 조직 출신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법원이 1박 2일 노숙 집회를 한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게 이른바 건폭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무리한 수사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어 무리한 수사로 사망한 조합원 양회동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 7명을 연쇄 살해해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30대 간호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법원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해범이 가석방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판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영국 법원은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간호사 루시 레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렛비가 가석방 등 조기 석방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I sentence you to imprisonment for life. Because the seriousness of your offences is exceptionally high, I direct that the early release provisions do not apply. 33살의 피고는 현대 영국에서 최악의 아동 살해범이자 네 번째 여성 종신수로 기록됐습니다. 렛비는 2015년 6월부터 약 1년간 잉글랜드 북부의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며 남아 5명과 여아 2명을 살해했습니다. 아기 몸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했고 우유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쌍둥이를 모두 살해하거나 새 쌍둥이 중 2를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도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This was a cruel, calculated and cynical campaign of child murder involving the smallest and most vulnerable of children. 렛비는 선고 공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영국 총리는 살인자들이 선고 때 꼭 출석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Now, I think it's cowardly that people who commit such horrendous crimes do not face their victims. Now, we are looking and have been at changing the law to make sure that that happens. 경찰은 렛비가 과거 근무한 병원 2곳에서도 아기 수십 명을 더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로 인한 실종자 수가 850명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리처드 비센 마우이 카운티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 연방수사국과 함께 실종자 명단을 정리한 결과 최초 2,000여 명 실종자 명단 가운데 1,200여 명은 안전한 걸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산불 참사를 겪은 하와이를 찾아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장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은 현지 주민들이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펼쳐 하와이식 감사 인사를 보냈으나 일부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워 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경남 남해안은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탓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서 양식 어민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이 지역 양식장의 대표 어종인 우럭 수십 마리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26도가 넘는 높은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어민들은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 외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계속 이 수온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은 고기들이 계속 이제 누적 폐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뭐 상품이 이제 폐사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힘듭니다. 이처럼 남해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며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경남 통영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만 30건이 넘습니다. 우럭 등 물고기 60톤가량이 폐사했는데 피해 금액은 4억 원에 이릅니다. 보통 태풍이 오면 바닷물이 아래 위로 섞이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카눈 이후에 곧바로 폭염이 시작돼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수온의 표층수와 좀 낮은 수온의 저층수가 서로 섞이면서 원래는 고수온 현상이 약화되게 돼야 되지만 태풍 카눈이 통과되는 후에는 폭염이 다시 빠르게 오면서 이제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남 진해만과 전남 여자만 등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고수온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에 고수온 현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어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오전에 강한 비가 내렸던 서울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습도가 높아진 탓에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낮 동안에는 이렇게 무더위와 비가 교차하는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비 피해에 대한 대비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서쪽 내륙으로 확대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중서부와 서해안에도 최고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 호우특보도 내려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내일 새벽,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내일 오후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먼저 시작되는 수도권 지역은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 등으로 더위가 조금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말 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초반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